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김재섭 위원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기 전에 이종훈 평론가가 뽑아오신 올해의 뉴스 이준석 대표 목소리였죠? 네네. 지난 8월에 아마도 그 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나서 했던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인데 네. 이 인터뷰와 이준석 대표를 올해 뉴스로 꼽아오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는 체리 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 사자성어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리 따봉. 먼저 네. 이건 김재섭 위원장에게 좀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일부 윤핵관 세력들이 당 대표에서 끌어내릴 때 그 과정이 저는 비상식적이었고 강압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재섭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 여기서 MBC 뉴스 하이킥에서도 그 얘기는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 요새 저희 당에서 이준석 대표는 약간 볼드모트 같은 네, 언급하면 안 돼요. 네,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입에 문제가 올리면 안 아닌데 돼. 이렇게 언급을 하시게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뭐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 그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서 나가는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죠. 그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고 윤리위의 판단도 그랬고 그 이후에 당원당규가 개정되면서 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점들이 분명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당에 몸담고 계신 분조차도 비상식적이고 강압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근데 저는 이제 뭐 마이너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런 저 말 좀 할게요. 그런 의견 표현 때문에 많은 공격도 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짜 보수라는 얘기까지 듣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그 쫓겨나는 과정들, 그 과정들이 사실 우리 정당 역사 그리고 우리 헌정 역사상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뉴스를 뽑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과 지방선거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리고 승리로 이끌고 난 직후부터 거의 퇴출 압박에 시달렸거든요. 그것도 비상식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 정당사에 있었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한국 정치에 뭐 그 한 흐름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면 가깝게는 내년에 국민의힘 여당의 전당대회, 네. 그리고 좀 멀게는 2024년 총선에까지 지금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당장 조강특위에서 최근에 허은하 이준석 대표가 가깝다는 허은하 의원에 대해서 동대문 지역구에서 탈락시킨다든지 당협위원장이 탈락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년 전당대회 유승민 논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중순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 퇴출 흐름과 계속 이어지는 맥락이다. 앞으로 1, 2년간 이어질 흐름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뉴스하이킥에서 이분, 저분, 저쪽 분, 이쪽 분 말씀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정리가 두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는데요.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에서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 앞서 그 이종훈 평론가가 사자성어라고 뽑아오신 체리 따봉 사건 전후의 맥락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 총질을 했다.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켰고 보수 진영을 갈라치기를 해서 약화시켰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앞서 김재섭 위원장도 말씀을 주셨지만 보수 진영이 취하겠던 2030을 끌어들였고 중도로 의원 확장도 했고 그래서 결국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너무 억울하게 토사구팽 당했다. 이 양쪽 시각 중에 곽우신 기자가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내에서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냐고요? 예.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또 명확하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축출된 거를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수 진영 내에는 훨씬 많을 겁니다. 훨씬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원들 분들, 그러니까 국민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대표로 앉힐 때도, 그러니까 대표로 이렇게 뽑아서 바람을 태울 때도 이준석 전 대표가 엄청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전 대표가 얼굴로 내세워야 젊은 층들이 이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는 조금 보수적인 색깔에 대한 좀 전통적인 나쁜 이미지들을 좀 덜어내고 표를 주겠지. 우리 대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준 데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밀어준 거였거든요. 싫지만 전략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당선이 됐고 어쨌든 당대표로서 뭔가 역할도 해낸 것도 분명하지만 그 역할을 해내면서
공도 있지만 과도 있으니까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자꾸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겠죠. 비록 뭐 후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이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표인데 어떻게 민주당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이런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영 내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절차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작업들을 통해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비호해줄 만한 편이 많이 없었다는 것. 아하.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정치를 하면서 편을 넓히는 덧셈의 정치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당원들이 단순히 뭐 FM 코리아처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서였다면 그분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런 역할, 물론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뭐 꽤 세력이 있습니다만 대세를 뒤집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전반적인 정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불편한데 아닌 것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과정은 좀 무리지만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거나 뭐 그렇건 또 싫은데 이런 게 좀 있겠죠. 아하. 네. 김지섭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석?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제일 잘 표현하는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천하를 통일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을 탄 상태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그 얘기처럼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자 했던 일부 세력들에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 어떤 전장에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여당 대표를 대통령과의 합을 맞춰가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공과 과라는 평가가 공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 생물적으로 어린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 입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 복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나마 그러나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나선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네. 보수 진영 내에서 이준석이 과거에 그러고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다. 내지는 이준석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혹은 이준석이 나중에라도 옳게 했었구나라는 평가가 이루어질 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가 오늘부터 가겠습니다 하고 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국민들이 불러주시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돌아오는 것이. 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란 말이죠. 네. 국민의힘에서 역시 대단히 무리해 보이고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했던 전대 룰 개정. 네. 100% 당원 투표로만 결정짓는 이것도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겠느냐. 이종호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뭐 전대 뭐 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해 오시고 또 민생을 챙기느라 바빠서 당무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고 챙길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대통령의 말에서부터 시작됐죠. 네.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신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하태경 의원도 얘기하지만 전당대회 룰 개정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의총 한번 안 열고 통과시켰어요. 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국민의힘의 전신의 정당에 여러 차례 몸담아 봤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네. 전당대회 룰 개정하는데 의총 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통과시켜버린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당원 투표 100%로 했을 때도 혹시나 표가 갈라져서 라고 해서 그것도 당선될까 봐. 부족해서 예. 결선 투표라는 아하. 또 하나 유례 없는 제도를 집어넣었죠. 네. 그러니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당의 당대표가 뭐 하는 자리죠? 여당의 당대표는 어떤 사람 한 사람만 뭐 안 뽑으면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 대통령이 원치 않는 사람을 안 뽑는 게 여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제1의 목표인가요? 저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당원 당규에 넣어요. 유승민은 안 된다고 한 줄 넣으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만듭니까? 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예. 해야 할 바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제 위기고 민생이 어렵다면서요. 그러면 여당 대표가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네.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게 여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곽우신 기자. 네. 여기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주장이 양쪽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또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유사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내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강한 반면에 유승민 전 저는 어제 직접 나오셔서 저랑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답답하다. 차라리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아가면 중원 중도도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보수도 다 끌어안을 수 있어서 총선도 이기고 다 이길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 누가 더 맞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집권 여당의 당대표, 그리고 집권 여당은 당연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동력을 뒷받침해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네.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내부의 레드팀이 되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비판도 하고 사실 보수라고 하는 게 두 글자 보수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조금 더 보수 정치에 맞는 거고 정부 선거를 위해 맞는 것일까. 정부가 너무 한쪽 목소리만 듣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여당이 또 견제 역할도 해주는 게 더 건강한 정치겠죠. 네. 근데 이게 양쪽으로 확 갈려져 버리게 되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지금 이 용산으로부터 이게 핍박받고 압박받는 모양새가 강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나를 세우는 대립각적인 것만 부각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A부터 Z까지 다 비판만 했냐. 잘 찾아보면요. 중간중간에 이런 거는 좋고 이런 메시지 좋다 이야기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어제 와서 다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근데- 칭찬했다고.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네. 용산도 사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더 유승민 전 의원을 더 궁지로 몰아 넣어서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더 나를 세워서 선택을 못 받게끔 밉상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네. 뭐 유승민 대표가 정부 여당에 너무 세게 비판을 한다라는 당내 의견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당원의 구성,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서 네.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당내 주류 입장이랑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이준석계니 유승민계니 하면서 아예 말 자체를 못 끝내게 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은 전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야 전당원의 투표를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어쨌든 100%로 룰이 바뀐 거니까 당원의 의사로 바뀐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 전까지는 충분히 토론해 볼 수 있잖아요. 30%가 맞니? 50%가 맞니? 100%가 맞니? 근데 30% 유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승민의 뜻을 따르거나 이준석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당내 30%를 주장했던 많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유승민계 이준석계로 찍혀가지고 아하. 말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전 대단히 우려스럽고 좀 이런 분위기들은 좀 어쨌든 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좀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좀 있습니다. 네.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확립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곽우신 기자가 준비한 올해의 뉴스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MBC 뉴스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2분쯤 헬로윈 축제 막바지를 즐기려 대규모 인파가 몰린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 북은 유흥가로 통하는 경사진 골목에 인파가 몰려들었다가 수백 명 이상이 삽시간에 깔리는 사고가 난 겁니다. 밀지 마세요 하는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뒤쪽에서 야 밀어 이러니까 낑기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고가 시작된 골목은 폭이 좁았는데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있던 상태에서 일부에서 넘어지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휩쓸려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리막길로 이제 떠밀려 내려가는데 갑자기 바닥이 미끄러운 거예요. 제 앞에 있던 여자분들이 10분 정도가 한 번에 쓰러지셨어요. 이 사고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무려 149명, 부상자는 70여 명에 달한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올해의 가장 아프고 슬픈 뉴스이지만 올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아마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뉴스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올해 들어 기억을 해야 할 뉴스인데요. 곽우신 기자가 가져온 12구 참사.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2014년이라고 하면은 4월 16일 세월호 진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아마 시간이 꽤 흐른 후에도
2022년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10월 29일 이태원 요 참사를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참사로 인해서 희생자 유가족분들 당연히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계시겠지만 그걸 보고 옆에서 겪은 국민들도 사실 꽤 트라우마가 큰데 이걸 치유하고 도닥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될 정치가 지금의 국회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번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짚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치라고 하더라도 조금 따져보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 또 정부 중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 장관 총리 그리고 여당 야당 국회 뭐 이렇게 좀 볼 텐데 특히 좀 어떤 부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세월호 참사 때 사실 가장 나빴던 게 뭐냐면요. 저 유가족은 순수한 유가족이 아니야. 저 유가족들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저 유가족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사실 가장 나쁜 언행이고 정치가 가장 해서 안 될 거였는데 그게 실제로 많이 있었고 또 일부 먹혀서 지지층들이 강하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비극이 또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반복될 소지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참사 유가족분들 앞에서 조롱하고 욕하는 분들이 원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지금 요 유가족분들이 하는 목소리가 과연 정부가 귀담아 듣고 있는 건지 물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상대책위원회나 그런 어떤 공개적인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유가족 옆에 좀 불순한 뭐 시민 뭐 이들이 붙어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물들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유가족을 직접 타겟팅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가족이라는 이미지에 정치적인 색깔을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지자들은 그 지방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유가족들 뭔가 불순해. 저 유가족들 지금 시체팔이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막아야 될 정치가 작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지금 집권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 당협위원장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권 여당의 입장으로서 예. 이 부분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일부 몰상식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유감스러운 마음 다 갖고 있죠.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진위가 왜곡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한독수 총리의 어떤 망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몰상식한 뭐 지방의회 의원들 김민아 창원시 뭐 그런 의원.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다시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는 나머지 정부 여당의 구성원들까지 욕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국정감사 요구가 저는 응당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국정조사가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당 입장에서 이걸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이거 자체를 너무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소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런 민주당을 보고 나서 이런 식의 막말을 특히 이제 유가족을 향하여 하는 막말 같은 것들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불필요하고 보기 싫은 논쟁들을 사실 여야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정부 여당 입장으로서는 그 진위가 왜곡되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정부 구성원들이 이런 망언을 하는 것에 대한 실망스러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뉴스아이킥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조수진 의원 관련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용해인 그 대표가 직접 조수진 의원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야당과 같은 편이네라고 이제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조수진 의원이 유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당에서는 용해인 의원 측 이제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의 대화를 도둑 촬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 용해인 대표에 대한 사퇴 주장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 국정조사 파행이 됐죠. 이종원 평론가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아까 이제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에 일부 몰상식한이라고 했는데 조수진 의원을 일부 몰상식한으로 넣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뒤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이 첫 단추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예요. 네. 근데 대통령실은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미 사과를 했다. 유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죠. 대통령이 언제 유가족들을 붙잡고 뭐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안아주며 사과를 했습니까? 그냥 뭐 다른 추모 행사에 가서 종교 행사. 두루뭉실하게 네. 종교 행사에 가서 두루뭉실하게 사과를 했잖아요. 유가족들에게 언제 직접적인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지니까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리고 보수라고 지칭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 모두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명감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하다하듯이 움직이고 그 하나의 뭐 행동 철칙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유가족들을 향해서 야당과 같은 편이네라고 하고 있고 유가족들이 추모하던 공간에서 맞은편에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던 신자유연대 이들이 걸었던 현수막의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수막에 적혀있는 글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유가족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정조사의 방향이라면 이것은 파행시키려는 목적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네. 혹시 김재섭 위원장님 뭐 반론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도둑 촬영이든 뭐 이렇게 용해인 의원이 예를 들면 국회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조수진 의원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라지진 않죠. 사라지진 예. 않잖아요. 예.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고 해서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야당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여당 편으로 만들어야죠 유가족을. 그러게요. 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해당 네. 보좌진이 이전부터 용해인 의원의 이 뭔가 다큐멘터리 기록을 위해서 꽤 예전부터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모두 촬영을 해왔던 계속 해오던 사람인 일이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하고 조수진 의원이 어쨌든 공식 회의가 끝나서 정회하는 상황에서 예. 두 분이 이렇게 사담을 하고 있던 게 기록이 된 게 불쾌할 수 있어요. 음. 불쾌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부분 좀 삭제해달라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용해인 의원한테 무슨 지시를 받았냐? 이거 지금 용해인 의원이 지금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 같은 편 요거 SNS에 올린 것처럼 또 나한테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국정조사 처음에 공개 사과만 이야기했다가 조금 있다가 국정조사 이 의원 특위위원 사퇴하지 않으면 복귀 안 할 거야. 이걸 지금 국조특위위원들이 용해인 의원이 사과 뭐 이런 것과 이외에 국조특위의 불참 요거를 연계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거 혹시 전략인가? 하기 싫었는데 지금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준 격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 건가?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유가족분들 네. 얼마나 또 가슴이 터지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시작 간신히 다시 재개된 국정조사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여야 간에 누가 올래 글래보다 중요한 게 유가족분들의 마음일 텐데요. 그리고 진실 규명일 테고요. 정의의 구현이겠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주제 가지고 오셨으니까 곽우신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야 간에 국정조사 기간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네. 있는데 좀 바라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야당이라고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 관련 뭐 100번 잘못했고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유가족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신현영 의원에 집중하는 게 정말 지금 국정조사가 할 이야기냐. 여당이 유가족분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경청하고 만약에 정말 하면 신현영 의원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설득하고 방금 김재섭 위원장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야당 편인 것 같으면 여당 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설득하고 최대한 국정조사 안에서 이게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야가 또 이걸 정쟁화시켜갖고 싸우고 또 물리고 파토나고 그래서 결국 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 파행이라고. 파행.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기님께서 댓글 주셨네요. 내용의 동의 여부를 떠나 한마디, 한 단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오늘 시간입니다. 표디는 물론 세 분 패널들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세 분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세 분께 그동안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가지만 여러분 계속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고맙습니다. 별이 떠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